대형주 그딴 거를 도대체 왜 하는가? 소형주를 하세요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10월 말이 특히 좋냐 하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우주의 기온 3개가 합치는 이제 그런 해거든요. 이제 그때 늘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후에는 4, 5년 동안에 최소한 미국 주식이 2배는 올라줬어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자세한 설명 필요 없죠? 대한민국 대표 펀드 투자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강한국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펀드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지난번 출간하셨던 본인의 포트폴리오 같이 펀드 투자를 깊이 있게 다룬 책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다는 평가가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작가님이 이번에 특별히 정말 초딩도 따라할 수 있는, 물론 초딩 투자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튼 프리드 투자해야죠. 투자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펀드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편 내신 김에 또 저희 스튜디오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동안 또 유튜브 할투를 통해서 많은 할러들과 또 소통하고 계신데 저희 구독자분들과는 거의 1년 만에 이제 방문하신 거죠?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9개월 만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시장 분위기는 사실 엄청 또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9개월 동안에 뭐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사실 안 좋아지기 초입이었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많이. 지난 9개월 보면서 펀드 투자에 대한 약간 우리나라의 좀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라던가 펀드 투자를 궁금해하시는 그 사람들이 늘었다. 뭐 이런 좀 변화가 있었나요? 뭐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전문가들 말 들었더니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직접 펀드 투자를 해볼까? 라는 분들이 왠지 조금 늘은 것 같기는 해요. 제 뭐 판매량 이런 거 보면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이런 펀드 투자의 위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신간을 한번 내셨잖아요.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내셨는데 사실 내용의 깊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난 3권의 책을 이제 펀드 투자 관련해서 이제 좀 두껍게 출간하셨고 좀 어려운 사실 책이란 말이죠. 그 책들을 냈는데도 또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기로 또 추가로 내신 이유가 또 있나요? 이제 펀드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거를 직접 따라 하려면은 소프트웨어를 굴려야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종목도 뽑아야 되고 백테스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 전 책에는 크게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뭐를 누르고 어떻게 클릭하고 하면 백테스트가 되고 종목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 초보자용인 펀드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나는 게 90년대 때도 워드나 엑셀 당시 이제 초창기 또 윈도우 95 나오면서 또 많이 유행이었죠.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가 이렇게 2020년대에 들어서 펀드 투자로 부활을 했는데 저로서는 사실 추억이 담긴 되게 제목이기도 하면서도 막상 또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큰 돈이 걸린 투자일수록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정말 이 책 제목대로 무작정 따라해도 괜찮은 건지. 물론 이제 투자에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거는 한 달에 한 15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연봉이 15% 이상 그리고 MDD는 15% 이하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 놨고요. 그걸로 만족하시면은 이걸 무작정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좀 더 많은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직접 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펀드 투자는 레시피 투자라고 평소 이제 방송에서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누구나 그대로 일단 따라하기만 해도 일단 적정 목표는 투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동안 사실 뭐 고인의 포트폴리오나 다른 책에서 여러 다양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올해 또 약세장 겪으면서 사실 뭐 할러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기존에 소개해 주셨던 여러 다양한 정적,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도 올해 수익률이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제가 늘 한 15개 정도의 그 전략을 트래킹을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매월 이 전략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15개의 평균 수익이 1월부터 9월까지 마이너스 9%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다행인 거는 그게 대부분 달러화 ETF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화 투자자들은 그거보다 손실이 훨씬 더 적었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9%도 사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손절을 좀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중요성도 강조해 주시고 있고 실제로도 뭐 개인적으로 좀 투자 자산을 운영하실 때도 이번 사실 역대급 하락장이었잖아요. 뭐 주식, 채권, 뭐 원자재 뭐 할 거 없이 금 다 빠졌는데 이럴 때 좀 개인 포트폴리오 운영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4월 22일 날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했었죠. 주식을 전부 다. 왜냐면 저는 뭐 늘 11월, 4월을 강조하고 5월, 10월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8월에 제가 좀 잠깐 들어갔어요. 네. 그때는 제가 장을 좋게 해봤기 때문에 총 투자가 가능한 자산의 한 15% 정도를 스멀스멀 들어갔는데 9월에 얻어맞고 다시 손절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들어간 금액이 한 10% 정도 손실을 봤으니까 이제 총 투자 가능 자산의 한 1.5% 정도를 제가 잃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손실을 한 3.3%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마이너스 3.3%면 사실 이거는 맘만 먹으면 사실 또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드네요. 그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회복 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언제가 가능하겠죠? 네. 뭐 33% 사실 주변에 개별 종목 기준으로 이제 물리신 분들이 워낙 요즘 특히 네이버랑 카카오 요즘 또 말많은 대장주지 않습니까? 그 33% 떨어지면은 이게 50% 수익이 나야지 네. 복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살짝 어려워지죠, 이제. 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왜 잡주인가라는 영상을 찍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찍어야겠네요. 또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네. 대장주였던 그 주식들 다 잡주였다고 이렇게 또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X 대장주, 현 잡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예. 여태까지 많은 이제 전략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다양한 동적, 정적, 자산 배분 전략들의 이런 문제점이나 뭐 개선 방안이 있다면 그 기존의 전략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개선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방향이 있을까요? 이번 책 같은 경우는 동적 자산 배분을 뺐어요. 왜냐면 좀 복잡하니까 초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뺐는데, 자, 어쨌든 그 동적 자산 배분에서 올해 상반기에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이 뭐냐 하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 일단 그 장이 좋으면은 가장 최근에 많이 오른 공격형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게 주식이 돼 있죠. 두 번째 핵심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에 싹 빠져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언제 어디든 하든 무조건 맞는 그 이제 규칙이에요. 네.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략들은 그냥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식장이 안 좋으면은 뭐 IEF라든지 TLT라든지 그러니까 뭐 미국 중기채나 장기채로 도망가는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채권들이 올해 상반기에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미국 장기채가 35% 떨어지는 건 저도 처음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었고, 그래서 때마침 BAA라는 새로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전략은 뭐냐면은 안전자산을 한 개로 두는 게 아니라 7개로 둔 다음에 그 7개 중에서 최근에 수익이 가장 높았던 3개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든 안전자산이 최근에 수익이 안 좋았어요. 자, 그 경우에는 아예 현금으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강조하는 뭐 예를 들면 일부 현금 비중을 항상 꼭 가져가는 뭐 그런 전략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었겠네요. 사실 현금을 보통 들고 있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하락장의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과 채권의 수익이 다 안 좋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도망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진짜 올해는 현금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좀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특히 그 현금이 달러 현금이면은 이제 유일한 위너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 현금만 올라가고 위너가 되고 나머지 모든 자산이 이렇게 동반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거의 없죠. 사실 1970년대에만 좀 그랬고요. 그때도 요즘이랑 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심했고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기라서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잘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은 주식이 잘 됐던 때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70년대 주식과 채권이 몰락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게 상대적으로 잘 나갔고요. 금과 원자재가 사실 올해 하반기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기가 1970년대와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번 신작 핵심 컨셉은 펀드 투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핵심 컨셉을 좀 몇 가지로 분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무작정 따라하기로 이제 소개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첫째로 한국형 올해도 전략 먼저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면 구축을 하는 건가요? 일단 그 위대한 김성일 작가님이 비슷한 전략을 이제 본인의 책에서 올리셨고 저는 그거 살짝 수정을 했는데, 일단 뭐 기본 베이스는 그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의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달러화와 원화의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구체적으로 가면은 주식 비중이 35%, 그리고 채권 비중이 50%, 그리고 금 비중이 15%이고, 여기서 그 주식과 채권은 각각 반반을 한국과 미국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형 올해도 전략을 또 이 무작정 따라하기로 특별히 소개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왜냐면 거인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되게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당연히 뭐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에 한 개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봤고요. 네. 왜냐면 사실 뭐 10개로 하면은 그럼 무작정 못 따라하는 거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전략을 이제 올린 거였고요. 일단 그 여기 올린 이유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그 최근 20년 동안 제가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MDD가 10% 미만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일단 가장 컸고, 왜냐면 일단 제가 약속드린 게 이제 연봉리 수익 15% 이상 그리고 MDD 15% 이하인데 그 중에서 MDD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가지고 그 15% MDD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 그 연봉이 15%를 넘는다는 그 두 번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책이 그걸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하. 좀 더 계속되는 거죠. 네. 사실 이 무조건 따라하기 컨셉에도 이 11사 천고 50지옥 전략은 꼭 가져가야 된다. 뭐 이 방식은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올해 이제 10월 다 끝나가는데 슬슬 주식을 다시 좀 사거나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 오는 건가요? 일단 뭐 저는 10월 말에 들어가긴 들어갈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맞긴 맞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목표가 한 60%는 개별주 펀트, 40%는 도처자산 배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 목표였는데, 그 60%를 한 방에 10월 말에 다 집어넣지 않고, 10월 말에 3분의 1, 11월 말에 3분의 1, 12월 말에 3분의 1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10월 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또 훅 빠진다 하면은 손절하고 또 나가고서 그 12월 말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엑시트 플랜도 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왜 10월 말이 특히 좋냐 하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우주의 기온 3개가 합치는 이제 그런 해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2로 끝나는 해에 저점이 형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922년, 3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저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주의 기후는 중간 선거.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하는 해에 미국 시장에 저점이 형성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11월, 4월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우주 기운이 합칠 때가 20년에 한 번에 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192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인데 그때 늘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후에는 4, 5년 동안에 최소한 미국 주식이 2배는 올라줬어요. 물론 이번에 그럴 거라는 보장은 저도 전혀 없지만 뭐 그래도 굳이 역사를 안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올해도 저점은 확실히 형성이 됐어요. 물론 지금 이 시기가 저점인지 뭐 한두 달 후에 진짜 저점이 올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올해 장은 많이 하락했죠. 그거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팩트니까요. 또 요즘 이제 증시를 비관론자분들이 어떻게 많이 보시냐면 이제 나스닥도 이제 전저점을 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전저점이 뚫렸으니 진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더 까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 저점 확인 아직 아니다. 뭐 이렇게 더 내려간다. 이런 주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게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더 뚫을 확률이 높은 건가요? 일단 그 진바닥인지 아닌지는 진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2분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15% 이상 하락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완전히 비관적이 변해가지고 이제 세상이 망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처럼. 근데 팩트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분기에 15% 이상 훅 꺼진 후에는 거기서 또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대부분 10에서 12% 정도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S&P의 이제 미니멈은 뭐 3,435 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3,435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게 만약에 밑으로 깨진다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때도 손절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월 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후에 S&P가 3,435 밑으로 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또 싹 또 손절을 하고 또 그냥 관망을 할 거예요. 12월 말까지.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이제 개별 주식, 사실 이게 한국형 원래대로 하시니까 막 자꾸 주식은 생각보다 너무 조금 넣고 이거 뭐 채권만 잔뜩 깔아놓고 금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개별 주식에 대한 퀀트 전략도 쓴다. 이제 당연하죠.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개별 주식 퀀트 전략으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한다. 이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걸 안 하면은 연봉이 15%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자산 배분을 하면은 뭐 연봉이 8, 9%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이제 여기 약속한 연봉이 15%를 맞출 수 없죠. 그래서 그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실제 퀀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주식 발굴을 하시는지 정말 실제 화면을 이제 그 강호 작가님이 직접 시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 투자 유니버스를 이제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 주식 중에서는 좀 믿고 걸을 사회학이 좀 있다고 이제 평소에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대형주 그딴 거를 도대체 왜 하는가, 소형주를 하세요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소형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망해가지고 마이너스 100% 안겨주는 소형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소위 제가 6대 사회학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종목들을 빼버리면은 이제 그런 소위 그 똑같은 그 소형주를 잡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관리 종목인가 아닌가. 관리 종목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럼 거래소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투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적자 기업. 적자 기업이라는 거는 최근 분기에 적자를 냈거나 아니면 최근 1년 동안에 적자를 낸 기업. 얘네들도 싹그리 다 빼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중국 상장 기업. 그러니까 이제 모 기업이 중국에 있고 한국에 상장한 그런 기업들 다 쓰레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국 기업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그 차이고요. 그리고 뭐 금융주랑 지주사도 싹 좋지는 않은데 뭐 걔네들은 포함시켜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하긴 뭐 어차피 금융주 지주사들은 거의 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우리 소형주 유니버스 어차피 크게 포함되지 않겠네요.